삐삐. 기계가 울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신지원에게는 아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닌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로 들렸다. 그녀는 5살 아들 민준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깡마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은 산소 호흡기 아래 힘겹게 오르내렸고 창백한 피부 위로는 복잡한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벌써 사흘 밤낮이었다. 뜬 눈으로 지새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초점조차 흐릿했다. 지원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끔찍한 현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이 유리병 너머로 아들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견뎌내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활로 4징. 처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지원은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의사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나열하며 수술의 시급성을 설명했지만 지원의 귀에는 오직 천문학적인 수술비 액수만이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새벽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그녀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잠을 쪼개가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민준의 병세는 그녀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악화되었다. 아이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난한 미혼모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박민규 교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민준의 주치의였고 지원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신지원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지원의 심장을 꿰뚫었다. 민준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동맥 판막 협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더 이상 약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박 교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과 절망을 봐왔지만 이 젊은 엄마의 절박함 앞에서는 늘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술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 비용이 문제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수술 예약금과 치료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값비싼 의료 장비와 특수 약물, 그리고 최고의 외과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돈이었다. 박 교수는 지원의 앙상한 어깨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시간이 없다. 지원은 휘청거렸다. 그녀는 박 교수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박 교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병원의 규율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힘내세요라는 공허한 말만 남긴 채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통곡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흡수되어 그 어떤 동정의 메아리도 울리지 못했다. 지원은 중환자실을 잠시 떠나 인적드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17만 4천 원.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식당 사장에게 미리 받은 가불금, 며칠 전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 비록 결혼식도 못 올렸지만 를 팔아치운 돈, 그리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도 수술비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신용 불량자 신세인 그녀에게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댔던 사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팔았다. 자신의 젊음, 건강, 그리고 자존심까지도. 하지만 아들의 생명값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비쌌다. 지원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민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였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병원 로비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 거대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병원 중앙 로비 벽면에 걸린 거대한 기부자 명패였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유진 희망병동, 유진그룹 강태준 회장 기증. 지원은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태준, TV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유진그룹의 총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절망적인 부의 격차를 실감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줄기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 민준이 다인실에 잠시 입원했을 때 옆 침대 아이의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유진그룹에서 희귀병 아이들 의료비 지원해주는 재단이 있대. 근데 워낙 까다롭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류 넣어도 쳐다도 안 본다더라. 그 말은 당시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었다. 하지만 지금 지원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그래, 재단. 하지만 재단에 서류를 넣고 심사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도움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생각이 싹 탔다. 재단이 아니라 그 재단의 주인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유진그룹의 회장 강태준을. 이 생각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서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일개미 같은 자신이 어떻게 감히 재벌 총수를 만난단 말인가. 비서실은커녕 회사 정문에서부터 쫓겨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병원에 매달려 봐야 소용없었다. 의사도 병원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지원은 다시 한번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재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그녀는 엄마였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재벌 총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쯤이야 못할 것도 없었다. 지원은 자신의 얇은 코트깃을 여몄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도끼 어린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그룹의 심장, 유진타워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유진타워는 그 위용을 뽐내며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성체는 불 꺼진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그 압도적인 건물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이 화려한 건물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앞에 선 작은 사냥감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로비로 향하는 회전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그녀를 가로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도 기계적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저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지원은 그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지원은 그저 골치 아픈 불청객일 뿐이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좋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한 요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지원은 뿌리치며 소리쳤다. 제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회장님께 말씀이라도 전해주세요. 신지원이라고. 아니, 그냥 아이 엄마가 살려달라고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몇 안 되는 야간 근무자들이 그들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은 이제 인내심을 잃었다. 정말 안 되겠네. 이봐, 이 여자 끌어내. 그들이 지원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요. 놓으세요. 나 못 가요. 민준아. 그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나가지 않으려 버텼다. 그녀의 얇은 코트가 바닥에 쓸려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그야말로 비참한 몰골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알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굴욕도 감수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굳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홀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날카로운 턱선, 서늘한 눈매,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신상 같았다. 그가 바로 유진그룹의 심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긴급 임원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지원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준은 손을 들어 저지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내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에게 이 여자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성가에 침입한 불결한 벌레에 불과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지원을 끌어내려 할 때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회장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발목이라도 잡으려는 듯 그를 향해 기어가려 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무례함과 무질서를 극도로 혐오했다. 시끄럽군. 당장 처리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안 요원들이 지원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로비 밖으로 내쫓았다. 차가운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지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무심하게 돌아서서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저 남자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1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절망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숨죽여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절망의 순간이 그녀와 그 남자의 끔찍하고도 질긴 운명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호는 쫓겨난 그 저리에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얇은 코트 위로 새벽 이슬이 맺혔고 밤사이 경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몇 번의 퇴거 요구가 있었지만 지호는 굳은 돌부처처럼 버텼다. 그녀가 지금 이곳을 떠나면 민준도 그녀를 떠날 것만 같았다.
아침이 밝아오고 서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건물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로비로 향했다. 지원은 그들 사이에서 섬처럼 고립된 남루하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출근 시간의 혼잡함을 틈타 어떻게든 다시 로비로 진입하려 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소동으로 그녀의 얼굴은 이미 경비팀에게 각인된 후였다. 그녀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려던 순간 어제보다 더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보세요, 아가씨. 어젯밤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떠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한치의 여지도 없이 단호했다. 지원은 그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제발요. 무슨 일입니까? 어제와 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질책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위로 부서졌다. 강태준. 그는 어젯밤의 소란이 아침까지 이어진 것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닿았다. 어젯밤보다 더 처참해진 몰골,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리 많지 꺼지지 않는 눈빛. 태준은 어젯밤 그녀를 쫓아낸 후 이상한 기시감에 잠을 설쳤다. 그리고 지금 아침 햇살 아래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그의 뇌리를 무언가가 강타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의 얼굴 윤곽을 샅샅이 훑었다. 시간과 고난에 닳고 닳았지만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익숙한 흔적. 잠깐, 그가 낮게 말했다. 보안 요원들이 멍칫했다. 태준은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룹 총수가 왜 저런 행색의 여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는지 의아해했다.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지원은 이 남자의 값비싼 구두코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게서는 그녀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지원은 이 기회가 마지막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염치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제발, 제 아이가 죽어가요.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민준의 진단서와 병원 서류들을 꺼내어 그의 발치에 내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다. 태준은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다. 신민준, 만 5세, 보호자 신지원.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 5세, 6년 전.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해. 그리고 신지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너.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지원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 남자를 그저 강태준 회장이라는 권력의 상징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 낮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눈빛. 그 눈빛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무언가는 낯설지 않았다. 어떻게 제 이름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미소도 아니었다. 깊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6년 만이군. 그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신지원.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이 남자의 얼굴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쳐다보았다. 6년 전
풋풋했지만 열정적이었던 미대 선배. 가난한 고학생인 줄로만 알았던,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를 꿈꿨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유진그룹의 총수가 되어버린 남자. 태준 선배?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알아본 것인가. 그는 그녀의 절박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아이, 5살.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6년 전 자신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자신의 어머니가 건넨 돈을 받고 매정하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가 이제 와서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자신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이보다도 지독한 사기극이 또 있을까? 김 비서, 태준이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불렀다. 저 여자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 명령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보안 요원들은 물론이고 김 비서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하지만 태준은 김 비서를 쏘아보았다.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지원을 일으켜 세웠다. 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유진타워 최고층 회장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치 신의 자리에라도 오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던 지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지원은 값비싼 가죽 소파 위에 거의 내던져지다시피 앉았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이 도시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한참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며 민준의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태준, 아니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녀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던 순간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불타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격렬했다. 오해?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6년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끝까지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감히 아이를 내세워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지호는 그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에요. 민준이는 정말 아파요. 제발 이 서류 좀 보세요. 그녀가 다시 한번 서류를 내밀었다. 태조는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진단서를 훑어보았다. 희귀 심장병, 긴급 수술 필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만 5세라는 글자에 머물렀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는 일부러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서 내뱉었다. 지원은 그의 무자비한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저 유진그룹의 자선재단을 생각하고 무작정 찾아왔을 뿐인데 그 남자가 6년 전에 그 사람일 줄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증오하고 있을 줄은. 제발,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내 어머니한테 얼마를 받았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지호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네? 6년 전 내 어머니 만나고 사라졌잖아. 얼마를 받았길래 그렇게 깨끗하게. 바로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6년 전 자신을 찾아와 모욕적인 말과 함께 돈 봉투를 내밀었던 그 중년 여성. 그녀가 바로 태준의 어머니,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니에요. 저는 돈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당장 박 변호사 오라고 해.
그리고 그는 지원을 다시 쳐다보았다. 좋아.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원하는 대로 주지. 대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그 아들이라는 아이와 함께. 그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았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6년 전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바로 그때 태준의 시선이 그녀가 들고 온 서류 뭉치 속 병원 팔찌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인식표에 꽂혔다. 신민준, 혈액형 RH-AB. 태준의 호흡이 멈췄다. 대한민국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 그리고 그 혈액형은 바로 강태준 자신의 혈액형과 동일했다. AP. 그 두 글자가 강태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귀한,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 혈액형. 그것은 유진가의 몇몇 직계에게만 유전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피였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피였다. 순간 집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태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어젯밤부터 그를 괴롭혔던 불길한 기시감, 그리고 만 5세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6년 전, 그녀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본 지원은 그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아이의 희귀 혈액형 때문에 수술이 더 복잡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피가 모자라서 수술이 어렵다고. 제발, 회장님, 아니 태준 씨. 그녀는 이제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이 여자가 내 혈액형을 알아내고 일부러 꾸민 짓일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를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김 비서, 태준이 인터폰을 향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박 변호사 말고 당장 한강병원 황 원장 연결해.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황 원장은 유진그룹 의료재단 소속 병원의 원장이자 태준의 개인 건강을 관리하는 최측근이었다. 김 비서는 총수의 다급하고 흉흉한 목소리에 어떠한 질문도 없이 즉시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태준은 인터폰을 끊고 지원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살기,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두려움이 뒤섞인 광기 어린 눈빛이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 정말 네 아이 맞아? 지원은 그의 엉뚱한 질문에 기가 막혔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내 아들이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요. 그녀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럼 아비는? 태준이 거리를 좁히며 다그쳤다. 아비는 누구야? 지원은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건 왜 물으시는? 그녀는 6년 전 그와의 짧았지만 불꽃 같았던 사랑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을 돈이나 노리고 아이를 팔아넘기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보고 있지 않은가. 태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거짓을 꾸며내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해석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해! 거대한 굉음에 지원이 어깨를 떨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제발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민준이만 살려주면 당신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게요. 제발.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사라져? 6년 전처럼? 돈 받고?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후벼 팠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황 원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는 최고 그룹 총수의 긴급 호출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달려온 참이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신? 그는 말을 잇다가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남루한 흰색의 지원을 보고는 당황하여 말을 멈췄다. 태준은 그에게 민준의 진단서를 집어 던졌다. 이 아이 당장 우리 병원으로 이송시켜. 그리고 그가 지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여자와 아이, 당장 DNA 검사해. 친자 확인. 내가 직접 지시하는 거야. 1시간 안에 결과 나와야 해. 황 원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인이자 태준의 최측근으로서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RHAB 만 5세 그리고 회장의 이성을 잃은 듯한 이 태도.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은 DNA 검사라는 말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DNA 검사라니? 그게 무슨, 왜? 그녀는 태준이 자신과 민준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민준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태준은 그녀의 절규를 무시했다. 그는 황 원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데려가. 황 원장이 지원에게 다가갔다. 신지원 씨라고 하셨죠.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아이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 지원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민준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황 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가 나가기 직전 태준이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 만약 니년이 감히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라면 신지원, 넌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원은 유진그룹 전용 차량에 실려 한강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빠르게 멀어지는 검은색 세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기극. 그는 그것이 사기극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가 6년 동안 증오해온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그토록 비참하게 키우도록 방치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그 생각은 그의 오만하고 견고했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강병원 VVIP 병동. 민준은 도착 즉시 최고의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원 역시 곧바로 체열실로 불려갔다. 날카로운 바늘이 그녀의 얇은 팔뚝을 찔렀다. 그녀는 멍하니 피가 뽑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병원비가 없어 쫓겨날 판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태준 선배가 아니라 유진그룹의 냉혹한 총수 강태준에게 아들을 인질로 잡힌 신세가 되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이 하나의 검사 결과를 위해 움직였다. 황 원장은 직접 검사실을 지켰다. 그는 이 검사 결과가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원은 민준의 병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의 상태보다도 태준이 왜 그런 검사를 지시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준이 태준의 아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6년 전 그와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그 절망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아이 민준이만 생각하며 버텨왔을 뿐이다. 태준은 집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1분 간격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담배를 피워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가득 찼다. 만약 내 아이라면,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가 내 아이의 엄마라면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어젯밤 로비에서 그녀를 내쫓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바닥에 엎드려 절규하던 그녀의 모습. 그는 눈을 감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책상 위에 직통 전화가 울렸다. 황 원장이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회장님, 황 원장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읽어. 신민준 군과 신지원 씨는 99.99%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황 원장은 다음 말을 뱉기 전에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민준 군과 회장님은 99.9998% 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 원장의 목소리는 멀고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99.9998%라는 숫자는 태준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다. 순간 거대한 망치가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과학이 내린 신의 선고와도 같았다. 신민준, 바닥에서 울부짖던 그 여자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 태조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황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나왔지만 태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전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6년 전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6년 전 늦은 봄,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벗어던지고 김태준이라는 가명으로 복합했던 대학 캠퍼스. 그는 경영학 수업 대신 일부러 가장 먼 단과대학의 교양미술 수업을 듣곤 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지원을 만났다. 낡은 캠퍼스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던 여자. 고아에 생활비를 버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반짝였다. 그녀의 그림에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에게 지원은 처음으로 만난 진짜 세상이었다. 재벌가의 아들 강태준이 아닌 평범한 복학생 김태준으로서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학교 앞 낡은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웃고 밤새도록 예술과 인생을 토론했다. 지원은 그가 가진 돈이나 배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불안한 내면과 외로움을 꿰뚫어 보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곤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태준의 어머니, 유진그룹의 철의 여제라 불리는 한 서영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렸다. 한 회장에게 아들 태준은 그녀의 야망이자 유진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감히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근본 없는 고아 소녀를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회장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지원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카페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원의 앞에 앉아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는 얼굴로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사랑했던 태준 선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 회장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말에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말하는 사랑이 고작 돈이겠지. 그녀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 네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좋아. 대신 다시는 태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원은 모욕감에 몸을 떨며 봉투를 밀어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강태준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리석긴. 네가 지금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녀는 창밖을 바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너 하나쯤 이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건 나한테는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건 너무 시시하지. 그녀는 지원을 다시 쳐다보았다. 네가 사랑한다는 태준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추진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 너와의 스캔들 하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넌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거야.
지원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다.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그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한 회장은 지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현명하게 생각해. 네가 사라져주는 게 태준이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너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돈은 받지 않겠다니 네 자존심은 존중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내일 당장 태준이 앞에서 사라져.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넌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태준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사라져야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흔적도 없이 잠적했다. 태준은 갑자기 사라진 그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가 결국 찾아낸 것은 어머니 한 회장이 꾸며낸 증거들이었다. 지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유학을 떠났다는 거짓 정보와 조작된 편지. 태준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첫사랑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랑을 믿지 않는 냉혹한 기업사냥꾼으로 변해갔다. 회장님,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태준을 6년 전의 악몽에서 현재로 끌어냈다. 그는 자신이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6년 동안 그는 지원을 증오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태준은 김비서를 밀치고 집무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차 대기시켜! 당장 한강병원으로!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지원, 그리고 민준. 그는 6년 동안 그녀가 어떤 고통 속에서 아이를 지켜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가난한 여자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는 오늘 아침 그녀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다. 내 어머니한테 얼마를 받았지, 내 그 아들이라는 아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괴물이었다. 한강병원 VVIP 병동. 지원은 여전히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DNA 검사.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왜? 그녀는 태준이 왜 그런 검사를 지시했는지, 혹시 하는 불길한 의심을 애써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태준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진실이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그저 자신의 아이일 뿐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었다. 그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모습은 유진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짐승 같았다. 그는 지원의 앞에 멈춰섰다. 지원은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 씨, 머리에 피가... 그녀가 걱정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 태준이 그의 양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6년치의 분노, 후회, 고통,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왜?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왜 말 안 했어? 왜? 지원은 그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뭘 말하라는 거예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 아이잖아. 민준이 내 아들이잖아. 근데 왜 6년 동안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의 외침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지원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그녀의 눈이 텅 빈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그 말이 의미하는 것, 민준이 태준의 아들이라고.
DNA 검사, 희귀 혈액형, 모든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안 돼.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민준이 유진그룹의 핏줄이라면 그녀는 자신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인지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내 아들이잖아! 태준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넘어 지원의 심장까지 찢어발겼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민준이? 태준의 아들이라고? 6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 그녀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핏줄, 자신의 전부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유진가의 핏줄이라니.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녀는 귀를 막고 현실을 부정했다. 태주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반응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확인시킨 것이 아니라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네가 돈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지원은 그를 짐승 보듯 경계하며 노려보았다. 오지마!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녀의 눈에는 태준이 아들을 빼앗으러 온 약탈자로 비칠 뿐이었다. 태준은 그 시선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모든 사과와 변명이 지금 이 순간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다. 그는 즉시 황 원장에게 달려갔다. 황 원장, 당장 이 아이 VVIP 병동 특실로 옮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심장수술 최고 권위자 전부 연락해. 아니, 당장 이 병원으로 불러들여. 무술수를 써서라도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24시간 안에 수술 준비 끝내. 태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병원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는 곧바로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운 VIP 병실로 옮겨졌다. 지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들것에 실려가는 아들의 손만 꼭 붙잡은 채 따라갈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가 지금은 재벌 총수의 아들 엄마가 되어 있었다. 병실은 곧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태준의 눈치를 보며 민준의 상태를 재점검했다. 지원은 그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겉돌았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병실도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의료진도 모두 두려웠다. 태준은 병실 한쪽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유진그룹의 모든 힘을 아들의 수술을 위해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6년간의 공백을, 자신의 죄책감을 돈과 권력으로 메우려 하고 있었다. 의료진이 잠시 빠져나가고 병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민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마주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닮은 날카로운 콧날과 인매. 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만지지 마! 지원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사나운 어미사자처럼 아들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손 더러워!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지원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6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지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날 벌레 보듯 짓밟고 돈으로 내 사랑을 모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 그녀는 울부짖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6년 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증오했다는 것을. 그는 죄인이었다. 나가! 당장 나가! 지원이 그를 밀어냈다. 태준은 그녀의 작은 손에 힘없이 밀려났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어떤 변명도 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침대 위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자신의 아들과 무너져 내린 아들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다. 자신의 어머니, 한서영 회장과 단판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그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폭풍이 먼저 그들을 덮쳤다. 태준이 병원을 비운 사이 유진그룹의 한서영 회장은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후였다. DNA 검사 결과 VVIP 병동 입원, 그리고 태준의 이성을 잃은 듯한 지시들. 한 회장의 얼음장 같은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6년 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잡초가 손자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유진그룹의 완벽한 승계 구도에 흠집이 가는 것은 물론 자신의 아들이 그 천박한 여자에게 다시 휘둘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한 회장은 비서를 대동하고 곧장 한강병원 VVIP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은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병원장은 물론 모든 의료진이 그녀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민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쳐서 민준의 침대 곁에 엎드려 있던 지원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6년 전 자신에게 지옥을 선사했던 그 여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6년 만이로구나. 한서영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6년 전보다 더 초라해진 몰골. 꽤나 영악해졌구나. 6년 전에는 돈을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아이를 앞세워서 나타날 줄이야. 그녀는 병실 안을 둘러보았다. 태준이가 꽤나 공을 들인 모양이네. 이 병실 하루 입원비가 얼만지 알고는 있니? 그녀의 모든 말은 지원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가시였다. 지원은 공포로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대 위에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무력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한 회장은 그런 지원의 태도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볼일, 당연히 너를 치우러 왔지. 그녀가 비서에게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지원의 앞 테이블에 던졌다. 이번에는 수표가 아니라 빳빳한 은행 발행 자기 앞 수표 다발이었다. 이번엔 네가 거절하지 못할 금액일 거다.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태준이가 이 아이 수술비로 쓰려는 돈보다 훨씬 많을 테니 이걸 받고 아이 데리고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그 어디로든. 네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이 아이 수술은 태준이가 모르게 내가 뒤에서 지원해주지. 하지만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계속 여기서 버티면서 내 아들 발목을 잡겠다면 넌 네가 가진 마지막 것마저 잃게 될 거야.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이 아이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손자를 가지고도 거래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6년간 억눌려왔던 분노,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그녀 안에 모든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지원은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격렬의 미소였다. 하지만 지원은 그 돈 봉투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한서영 회장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갈랐다. 한 회장의 미소가 굳어졌다. 비서들의 눈도 커졌다. 지원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그녀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당신! 한 회장이 경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원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6년 전에는 당신 아들을 위해서 내가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겠어요. 그녀는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내 아들은 내가 지켜요. 그리고 당신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 신민준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한서영 회장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미천한 계집애가 자신의 면전에서 돈을 찍고 자신에게 명령을 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한 회장의 목소리가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지원을 죽일 듯이 형형했다. 비서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원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침대를 등지고 서서 마치 어미곰처럼 아들을 보호했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녀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여긴 내 아들 병실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럽힐 곳이 아니라고요. 한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더럽혀? 지금 누가 누굴 더럽힌다는 거야? 근본도 없는 네가 감히 내 손자를? 그만! 문가에서 들려온 낮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태준이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 모든 광정을 목격했다.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수표,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연히 맞서고 있는 지원의 모습.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6년 전의 그날이, 그 지옥 같은 순간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또다시 지원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태준아, 잘 왔다. 한 회장이 태연한 척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다. 이 천박한 애 좀 보렴. 내가 자비를 베풀어 돈을 쥐어주려 했더니 감히 내 앞에서. 어머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나가세요. 한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6년 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지원을 증오했던 그 순진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분노한 수컷 사자의 눈빛이었다. 어머니가 이 여자와 내 아들에게 한 짓,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태준이 싸늘하게 물었다. 한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다 널 위해서였어. 저런 근본 없는 것들이 내 앞길을 망치게 둘 순 없었으니까. 앞길? 태준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앞길 때문에 전 6년 동안 제 아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여자를 증오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한 회장은 아들의 그토록 고통스러운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거냐? 저 여자와 저 아이를 유진가의 족보에 올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사회가, 우리 가문이 그걸 용납할 것 같아?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고통을 읽었다. 태준은 다시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용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에서 사직서를 꺼내 한 회장의 발치에 던졌다. 한 회장과 비서들 그리고 지원까지 모두 경악했다. 유진그룹,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전 제 아들과 이 여자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한 회장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황 원장. 그가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황 원장을 불렀다. 지금부터 이 병실, 나 외에는 아무도 출입시키지 마. 내 어머니라도 예외는 없어. 만약 어기시엔 유진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될 줄 알아. 황 원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 아니, 이사장님. 한 회장은 아들의 서슬퍼런 기세와 확고한 결심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지원을 쏘아보더니 두고 봐, 네가 오늘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라는 악담을 퍼붓고는 병실을 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태준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원에게로 돌아섰다. 지원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남자가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유진그룹을 포기했다고? 괜찮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어머니를 대할 때와는 달리 상처받고 지쳐 있었다. 지원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그를 밀쳐냈다. 쇼 하지 마. 당신이 버린 게 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웬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 때문에. 내가 6년 전에 널 지키지 못해서, 내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그는 민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성소에 참회하는 죄인처럼. 수술 내일 오전에 바로 들어갈 거야. 내가 직접 내 피를 줄 거야. 민준이한테는 내 피가 필요해. 희귀 혈액형, 긴급 수술. 지원은 그제야 태준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리고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달았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지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태준 역시 수술복을 입기 전 잠시 그녀의 곁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6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그들의 모든 언어를 앗아갔다. 태준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한번 굳게 쥐어주고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5시간. 지호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복도를 서성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민준과의 추억으로 가득 찼다. 가난 속에서도 밝게 웃어주던 아이. 엄마,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라며 고사리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박민규 교수, 태준의 지시로 긴급히 스카우트된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원은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는요? 박 교수는 마스크를 벗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기적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지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강태준 이사장님의 수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 의지가 정말 강해요.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잠시 후 태준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는 지원이 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원은 순간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지난 며칠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과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6년 만에 비로소 하나가 된 그림자였다. 얼마 후 회복실에서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엄마를 불렀다. 엄마. 지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민준의 시선이 엄마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 태준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태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방금 전 수술의 고통 속에서도 어렴풋이 들었던 목소리, 자신에게 힘을 주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아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저씨, 누구세요? 태준은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평생을 다해 불러야 할 그 이름을 말했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민준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독하게 차가웠던 서울의 겨울 공기는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 신지원, 그리고 강민준. 세 사람은 서울의 숨막히는 빌딩 숲을 떠나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한때 유진그룹의 심장이었던 남자가 선택한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한 하얀색 2층 집이었다. 아빠, 더 빨리, 더 높이! 맑고 높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우러졌다. 5살 민준이는 언제 심장이 아팠냐는 듯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백사장을 힘껏 내달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태준이 직접 만들어준 연이 들려 있었고 연은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태준은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아들의 뒤를 따르며 연줄을 함께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서툰 미소가 가득했다. 지원은 집 앞 테라스의 흔들어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해져 있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다가 두 남자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연이 바람을 타고 솟아오를 때마다 민준이는 태준의 품에 안겨 환호성을 질렀다. 저 모습. 지원은 저 평범한 행복을 지난 6년간 꿈에서조차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민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태준은 약속대로 유진그룹 이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의 사임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후계 구도를 둘러싼 온갖 추측과 스캔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재벌 3세, 미혼모와 아들 위해 경영권 포기.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했다. 한서영 회장은 아들의 이 미친 짓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이사회를 소집해 태준을 압박했고 언론을 이용해 지원을 아들의 발목을 잡은 꽃뱀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오직 민준의 친권과 양육권만을 요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6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다시는 제 가족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결국 한 회장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켜냈지만 그녀의 야망이었던 아들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텅 빈 회장 집무실에서 비서가 몰래 찍어온 민준의 사진을 홀로 바라보곤 했다. 자신을 똑 닮은 그 아이. 하지만 감히 손자라 부를 수도 안아볼 수도 없는 그것이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다. 태준은 지원과 민준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는 6년 전 지원과 함께 꿈꿨던 그 소박한 삶을 이제야 실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고 민준이는 낯선 그를 경계했다. 지원 역시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의 어머니를 둔 남자로만 느껴졌다. 하지만 태준은 기다렸다. 그는 6년의 시간을 단번에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매일 아침 민준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차렸고 지원이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민준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어른의 증오와 달리 순수했다. 민준은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는 이 키 큰 아저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침 잠결에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태준은 그날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준이는 태준의 등에서 잠이 들었고 태준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지원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테라스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보여요, 여기 생활.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태주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솔직히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아. 민준이가 넘어질까봐, 당신이 다시 날 밀어낼까봐.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남자의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지원아.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원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6년 전에 널 믿지 못했던 거,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널 증오했던 거,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널 모욕했던 거,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그 손. 이제는 아이를 안고 연줄을 감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날 찾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날 잊었는지.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태준과 눈을 맞췄다. 당신도 아팠다는 거 알아. 당신도 6년 동안 혼자였다는 거. 그녀는 잡힌 손을 빼는 대신 반대편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다. 고마워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6년의 세월, 그 지독했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넘어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눈물 자국이 남은 뺨에, 그리고 입술에 참회하듯 그리고 맹세하듯 입을 맞췄다. 다음 날 아침 백사장에는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민준이가 가운데서 태준과 지원의 손을 각각 잡고 셋이 함께 파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재벌가의 화려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아이라는 기적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구원하고 작은 행복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